안 먹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서 좀 대비를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애국 미남단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전우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시간 맞게 일찍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빨리 시작해가지고요. 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이었습니다. 네. 자, 교수님, 113년 전에 8월 29일이었습니까? 경수 22일이 네. 이른바 네. 이란 병합조약 조인일이었고요. 네. 29일 날 일주일은 29일 날 발효됐으니까 오늘이 네. 딱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날이 되겠네요. 113년 전 한반도는 한국은 매우 참 슬픔에 빠져 있었네요. 그날 뭐 다 슬퍼한 건 아니고. 네. 친일파들은 좋아했죠, 뭐. 그러니까 그 전에 네. 1910년 그러니까 이제 2월 28일이 네. 순종의 생일이에요. 예. 지난번에 제가 국경일 말씀드리면서 그날을 권원절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순종이 네. 아직 황제로 있을 때인데 대한제국 정부 농산공부 정문에 권원절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일장기가 내걸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난리가 났죠. 예.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예. 우리 황제 생일에 우리 국경일에 예. 일장기를 내거는 당시 이제 차관이 일본인이었고 예. 대신은 이제 조선인이었습니다만 조선 왕실의 국기는 태극기였죠, 그때. 당연하죠. 그렇죠. 왕실의 국기는 대한제국의 국기가 태극기니까 그렇죠.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데 네. 대한제국의 국경일에 일장기를 다는 일이 이제 미리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용어 문제가 있는데 네. 합방이라는 이야기를 합방, 합병, 병탄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제 좀 이걸 좀 정리를 하죠. 네. 1909년에 일진회 친일단체 대표적인 친일단체였죠. 네. 일진회에서 합방 청원서라는 걸 올려요. 먼저.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일본군이 뒤에서 사주를 한 것이긴 하지만 예. 그 사주에 따라서 합방 청원서를 올리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일본은 언제나 우리를 선의로 대했는데 우리가 일본의 선의를 늘 배신해 왔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말이 안 돼가지고요. 늘 예. 선의로 대했죠. 개항 이후에 늘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일본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도와줬는데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 그자들의 주장이 예. 그랬어요. 도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학 이후에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일으켜서 그 선의를 배신하고 안중근이 또 히로부미를 쏴죽임으로써 일본 전역에 이제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들끓게 만들고 네. 어느 하나 일본의 도움에 응해서 우리 스스로 근대화한 게 없고 문명한 게 없어서 늘 이렇게 약한 상태가 돼 있는 데다가 이 때문에 한국이 약한 나라가 돼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위험이 크다. 그래서 동양 평화에 화근이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결국 대한제국 황제인 순종이 자기의 주권을 일본 천황에게 양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취지, 이런 내용의 글을 예. 청원서를 일본 조회에다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합방이라는 말을 써요. 두 나라를 하나로 합친다라고 하는 합방이라는 네. 말을 썼었죠. 근데 이제 일본은 사실은 울산의학전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 한반도를 병탄할 자기 영토로 삼을 이제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1909년 초부터 이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구체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 나라를 합치는 것, 그러니까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겠느냐. 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죠. 예. 일본 외무성에서 논의를 하는데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이 구라치 데스키치라고 하는 자였어요. 예. 이자가 이제 조선 한국이죠. 한국 내에서 합방 청원 운동도 일어나고 합방이라는 말들을 쓰는데 합방은 두 나라를 합친다라는 뜻이라서 예. 좀 대등한 느낌을 준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거의 안 쓰던 말인데 자기가 창안했다고 그래요. 병합이라는 단어를. 병합. 그러니까 대등한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네. 강제성도 안 느껴지는 그런 단어를 쓰자라고 해서 병합이란 말을 써서 조약에는 이란 병합에 관한 건 이렇게 이제 명칭이 들어가고 정식 명칭이 그러니까 조약상의 명칭은 병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자가 이제 자기가 창안한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그 이후에 그 말이 다른 데서 우리 많이 쓰여요. 예. 주 기자님도 잘 쓰시죠? 어떤? 뭐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엑셀이라고 하는. 예. 저는 잘 셀 병합 이런 말 쓰잖아요. 예. 두 개의 셀을 하나로 압니다. 만드는 네. 것. 네. 그때 이제 병합이란 말을 쓰는데. 아유, 깜짝 놀랐어요. 저 컴퓨터는 컴맹이거든요. 네. 이런 단어를 써서 네. 이제 한국에 대한 좀 한국의 주권을 빼앗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모호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의 주권을 빼앗았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당시 사정을 잘 모르고 지금 친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한 나라가 됐다라고 착각을 해요. 네. 근데 당시 이제 이란 병합에 관한 조칙을 칙령을 내면서 일본 천황이 그 칙령 제3호가 뭐였냐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하는 건이라는 거였어요. 네. 이 조약상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칙령의 내용으로 보면 네. 한국의 지위가 굉장히 특수해요. 예. 특수하고 또 이상해요. 뭐냐면 이 칙령은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국호를 고쳐서 조선으로 한다는 것이지 한국이란 나라를 없앰.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조약은 병합 조약인데 병합을 해서 일본 영토로 삼으면서도 영토는 일본 영토로 삼으면서도 예. 한국인들은 일본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별도의 국가처럼 놔뒀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일본 천황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조선 총독을 임명해서 대리 통치를 하게 하고 예. 법률도 따로 제정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정되는 법률은 이제 칙령, 법령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데 네. 이제 식민지 조선이 돼 버렸죠. 네. 식민지 조선에서 이제 제정하는 법령은 조선 총독부 그 총독이 제정하는 법은 제령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네. 법의 이름이 다르고요. 법의 적용도 다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네. 이제 일본인과 이제 조선인들 사이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전혀 달랐죠. 그러니까 일본 그렇습니까? 참정권도 없고 예.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특히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는 법률이 따로 만들어져요. 제령이. 예. 그러니까 조선인에 한해 적용하는 법률이 대표적인 것이 조선 태형령. 일본 내에서는 근대화한다고 해서 네. 사라진 법률이겠죠. 안 쓰는 법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때린다. 예. 때리는 법률은 없었는데 조선에서는 이제 조선 태형령이라는 걸 제정하면서 그 단서 조항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법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함. 그러니까 조선 내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뭐 조선 내에 일본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조선 내 조선인한테만 조선 내 조선인한테만 네. 적용한다라고 했고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를 친답니다. 곤장이 아니고요. 예. 이 조선 태형령 집행 심득이라고 하는 태형 집행 심득이라고 하는 걸 경찰관서에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요즘 심득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요령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태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러면 이제 가죽 채찍으로 구워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형틀을 만들어서 수용자를 엎어놓고 볼기 부분을 이 가죽 채찍으로 때린다라고 돼 있고요. 예. 수용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이제 입을 막고 또 수시로 물을 먹인다. 이런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요령을 이렇게 만들면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가죽 채찍 끝에 나발을 매달아서 그걸로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한 대만 맞아도 살갗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3.1운동 때 이 태형 처분을 받은 사람이 수천 명인데 네. 박은식 선생의 기록에 따르면 이걸 맞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그러고요. 네. 또 게다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경범죄 처벌법, 네. 예,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네.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고 해서 네. 이거는 재판 없이 경찰이 직결 처분할 수 있는 좀 죄목들을 수백여 개를 규정을 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순사들이 아무렇게나 했던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게 예. 만든 거죠. 고문도 할 수도 있고 잡아갈 수도 있고. 그건 뭐 고문이야 일상적이었던 것이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경찰범 처벌 규칙에서 보면
좀 뭐 100여 종이 되니까 거기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청의 명령을 받고도 굴뚝을 청소하지 않은 자. 그러면요. 그 관청이 이제 굴뚝 청소해라 그랬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찰범 처벌구칙으로 경찰이 직결 처형을 할 수가 있게 아니 되는 근데 거죠. 교수님 매일 부뚜막에 불을 지펴야 밥을 해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굴뚝에는 항상 연기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 안 했다 그럼 무조건 잡아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고도 청소하지 않은 자죠. 너 청소해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안 했더라. 아니 그 다음날 또 불 피면 그러니까.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신문이나 잡지의 구독을 강요하는 자. 요즘 같으면 사지 말고 이건 이제 다 잡아가야 되겠네.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예. 그다음에 가장 또 흥미로운 것이 돌싸움을 하거나 시키는 자. 돌싸움이요? 석전이라고 해서 고려시대부터 네. 이제 대한제국 때까지 일제강점 초기까지도 지방에서 대보름에 했던 네, 있었죠. 굉장히 불싸움도 하고 투석전도 있었죠. 예, 굉장히 좀 험하고 네. 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기도 하는 네. 그런 놀이였는데 그게 일종의 좀 중세적 예비군 훈련이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이 투석으로 돌 던져서 외적을 물리친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홍명희의 임꺽정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돌 던지기 네. 돌팔매질 명수도 나오고 네. 한국인들에게는 이 돌팔매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투 수단이었었는데 의병 중에서도 돌을 잘 예. 던지는 사람이 있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돌싸움 못하게 하고 이런 정도의 아주 사소하게 규정해 놓고 그러니까 뭐만 조금 이제 마음이 안 들면 아니면 이제 이걸 빌미 삼아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이제 그 신문 일본의 한국 강점 직전에 뭐 신문 기록들 보면 친일파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런 일본 헌병이나 일본 관원의 위세를 등에 업고 한국인들을 탈제겁간한다. 탈제겁간 재산을 탈취하고 한국인 분여자를 강간한다. 이런 짓들. 그러니까 수집 잡은 거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아니면 이제 네 딸, 네 여동생 내놔. 안 그러면 너 이제 데려다가 태형으로 때릴 거야. 이런 일들이 가능한 아주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폭행 또 협박 그리고 겁박 이런 것들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일제강점 말기까지 네. 일제강점 말기까지 이렇게 조선인을 하등민족 네. 또는 집단적 노예 취급하는 정치적 제도 자체는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요. 이건 반인륜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인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학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일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일본인에 붙어가지고 부역하던 친일파들 그 사람들이 더 좀 어떨 땐 더 미워요. 어떨 땐 더 미운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친일파란 말을 쓴 건 사실 굉장히 그 일본의 침략 과정에서 비춰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 앞에 친자를 붙이는 좀 시초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친명파, 친원파 삼부 일제강점 전기에 나왔던 말이고요.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고요. 네. 1882년에 황준원이라는 중국인이 예. 중국인인데 주일 청국 대사관 참사관이었어요. 김홍집이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수신타로 일본에 갔을 때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이제 조선의 외교 방침을 정한 책자를 메모죠 일종의 좀 짧은 메모를 전달하는데 거기에 조선이 취해야 될 방침으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제시해요. 이게 이제 조선 책략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조선조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죠. 결일본은 일본과 동맹해라. 연미국은 미국과 연합해라 이런 정도인데 그럼 그에 앞선 친중국의 친은 무슨 뜻이었을까? 동맹보다 훨씬 강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은 친구의 친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당시 조선과 중국이 4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양친, 선친, 엄친할 때에 부모라는 뜻의 친에 가까워요. 아, 부모요. 중국을 부모처럼 모시고 그다음에 일본과 동맹하고 미국과 연대해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친중국이라는 표현이 그때 처음 나오고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 신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이걸 뭐 수구와 이제 개화 4대 당과 독립당 이런 표현들과 아울러서 친청당과 친일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중국을 어버이처럼 모시는 자들하고
일본을 새로운 어버이처럼 모시려는 자들의 싸움이다라는 식으로 일본인들이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친일이라는 단어들이 조금씩 좀 번져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 좀 공식적으로 표현된 최초의 기록은 1909년에 가서야 그것도 예.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 발행된 미국 국민회가 발행된 신한민부의 친일파 또는 친일종자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친일종자요? 친일분자, 친일파라고 네. 하는. 그에 앞서 대한매일신부에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토외라고 표현했죠. 토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생긴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네. 창자는 일본인이다, 외놈이다, 뭐 네. 이런 식의 표현을 그 당시에 썼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친일파의 정의가 뭐였냐면 일본을 의지하여 부모처럼 의지하여 우리 자기 황제를 이제 능멸하고 일본을 의지하여 자기 동포를 이제 죽이고 일본을 의지하여 나라 재산을 팔아먹는 자들 이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야 뭐 자기 사욕을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예. 그런 짓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 친일파들은 자기 사익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배신하고 자기 민족으로. 형제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미울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독립운동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때 이 친일파 순사들한테 이렇게 쫓기다가 이제 해방을 맞았어요. 광복됐는데 그 자들이 다시 이렇게 경찰이 되고 독립운동가들을 노덕술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친일파라고 하는 말은 초기에는 지금 이제 쓰는 용어하고 표현하고 좀 어감이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초기에는 다시 말해서 이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친구가 네 형제 배신해 그런다고 형제 배신을 하지는 안 않죠. 하죠. 형제가 친구보다 가깝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 형제를 배신해서 친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기 동포를 배신해서 친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서의 친자는 네. 이건 이제 부모라는 뜻에 가깝다. 일본을 부모처럼 모시는 자들. 이런 그렇게 봐야 뜻으로 되겠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 이게 그러네요. 처음에 친일파라는 용례를 사람들이 그 말을 썼을 땐 일본을 양친 부모처럼 모시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써서 예. 이제 같은 용어로 뭐 민족 반역자 이런 예. 말들을 쓰곤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그룹이 이제 초기에는 그러니까 일제강점 초기에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노덕술이나 이렇게 아주 일본 경찰에 일본 고등계 경찰로서 독립운동가 잡아다가 아주 잔혹하게 고문하고 했던 이런 자들은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자기 사익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한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 임종국 선생 때부터 이제 그런 좀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 초기 친일파들로서 이제 단순한 민족 반역자들 사익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했던 뭐 이완용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편으로는 좀 나름대로의 철학적 민족 반역자 친일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일제강점기 대략 3.1운동 이후부터 좀 형성되기 시작해서 1940년대 극성을 부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변절자라고 부르는 네. 뭐 이광수라든가 네. 최남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친일 논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정부 수립부 반민특위 재편에 와서 민족을 위해 친일했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는 소리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보자면 뭔가 우리 민족을 바꿔야 된다.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일본을 아버지처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동아시아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민족이 누가 있느냐. 일본을 본받아야 된다. 일본 민족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에. 일본 민족을 본받아야 한국 민족이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극한까지 끌고 나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하러 일본 민족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느냐. 우리가 일본 민족이 아예 일본 민족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말과 피와 뼈까지 다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 아이고 참. 이런 식의 이제 철학적 논의,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철학적 논의죠. 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때 친일파들은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지금 113년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차차 애국미남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에서요. 네. 독립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김좌진, 홍범도, 지정천, 이범석 장군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설립한 이회영 선생
자, 흉상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진짜 좀 어이가 없는 좀 그 기사를 저도 봤어요. 네. 대한민국 국군 창군할 때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군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뭐 저는 그거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일본군 경력이라든가 만주군 관학교 군 경력이라든가. 네, 친일파들 그리고 일본군 예.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일본 육사 만주군 네. 관학교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 뭐 건국에 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건군이 갖는 좀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해 준 분들이 바로 독립운동 광복군 출신들이었거든요. 광복군들이죠. 독립군들이죠. 예, 광복군 출신들도 이제 군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군을 친일파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 만들어 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광복군의 뿌리가 된 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였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전 재산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무관학교 그 만들었지 무관학교 않습니까? 출신들이 중심이 돼서 청산리 예. 독립전쟁을 벌였고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청산리 독립전쟁 이후에 이제 흩어져 있던 분들이 다시 모여서 결합한 것이 광복군이었고 이 광복군에는 일제강점기에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영해서 거기에 간 분들도 많이 들어갔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육군사관학교와 대한민국 군의 뿌리가 독립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것은 오히려 육군사관학교와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었어. 자긍심을 가져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일본군 만주군 중심으로 만든 군이 아니다. 아니 독립군하고 광국군 빼가지고 그러면 만주군만 지금- 만주군 일본군을 중심으로 우리 군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서 네네. 도대체 이게 우리가 어떤 나라냐. 우리가 지금 이 한일 병합 113주년 네. 또를 겪고 나서 그동안 이 일본 식민지 잔재 또는 뭐 친일파들이 지배해왔던 존속해왔던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그러니까요. 이제 육군사관학교 내에 독립군들의 좀 독립운동가들의 흉상도 설치하고 우리 군의 뿌리는 이제 광복군이다라고 선언도 하고 이랬던 것인데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도 홍범도 장군 예. 이게 포상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분들을 왜 육군사관학교에서 지으면 육군사관에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갖다 철거하려고 하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애국 미남단 역사학자 전우영 선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